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대한민국 언론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강요하고 있는데 혹시 전쟁과 평화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전쟁과 평화를 반반씩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와 그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 사이에서 또 반반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언론이 마치 정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현대 언론을 이끌어왔던 원로 우리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은 이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 무엇이 문제인지 과연 이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 대담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귀하신 네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부영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아투위의 위원장을 하셨고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지내신 정말로 대한민국 언론의 대부 중에 대부십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한표 대표님이신데요. 조선투위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였고요. 한겨레신문 부사장을 지내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한종범 대표님입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셨고요.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대표를 현재 맡고 계신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언론계의 대선배님이십니다. 중앙일보 기자를 하셨고요. 언론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이필재 대변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명절을 맞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귀한 분들 모시고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대한민국 언론인들에게 호소하는 헌정파괴 세력에게 펜과 마이크를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이부영 이사장님이 대신해서 대한민국 언론인 6개 단체 제안자 대표로 여러분들께 직접 절절한 호소를 하실 텐데요. 그것 먼저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헌정 파괴 세력에게 펜과 마이크를 절대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과 그에 동조하는 폭도들의 119 서울 서부지법원 난입 폭동이 민주시민이 피와 땀으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평전등화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지휘하고 국민의힘이 지원하는 내란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19 폭동으로 일으킨 폭도들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 협박하는가 하면 카메라 등 장비들을 파손하고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자들에 대한 이들의 공격은 사법부 침탈 기도만큼이나 충격적인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동의 본질은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이자 민주주의의 유린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온 우리들은 한편 안이하고 무분별한 언론의 내란 보도가 이런 참담한 비극을 빚는데 일조한 건 아닌지 깊이 우려합니다. 한마디로 헌법과 반헌법,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을 마치 아무런 질의 차이가 없는 진영 간의 힘겨루기인 듯 보도해온 언론 참사의 후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말과 주장을 객관보도, 사실보도라는 헛된 명문 아래 그대로 전하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함몰되고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양비론 보도를 하면서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해온 만큼 어느 정도는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야망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아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 자유 수호 차원에서 일치 단결해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세력의 말을 검증도 비판도 없이 그대로 전하는 따옴표 기사를 철저히 배격하기 바랍니다. 책임없는 익명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에도 가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란 세력, 반헌법 반민주 세력과 헌정 수호 세력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기계적인 균형론 양비양시론에서 반드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헌정유린, 민주파괴, 자유언론 부정에 대해선 관용도 자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불 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중차대한 기로에서 언론이 역사의 죄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도록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언론인 219명을 대표하여 조성호, 성한표, 한정범, 이부영. 자, 이런 절절한 호소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오늘 네 분과 함께 직접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12.3 내란에 사실상 한국 언론이 스피커 노릇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각해서 국민들의 판단력을 아예 흐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2.3 내란을 일으킨 수괴 윤석열이 자기가 일으켰던 그 내란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일으킨 쿠데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일부 뭐 대다수라고 해도 될 그 언론들이 그대로 이걸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헌재에서 탄핵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고 또 기소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내란에 뭐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옮긴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런 언론의 태도는 아마 앞으로 우리 언론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당장 그쳐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쳐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필재 대변인께 여쭤보면 자, 지금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은 개선이나 수정을 해야 하느냐. 기계적 균형이라는 윤석열 이야기도 그대로 받아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죠?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뭐 그 확실하게 단죄를 해야죠. 우리가 지난 그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못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몇 번의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청산을 못한 결과 지금도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은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됩니다. 네. 수괴부터 일당, 동조자, 지자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균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서 아예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러면 맞습니까? 윤석열의 발언 중에서 필요한 건 그 팩트 체크도 해야 될 테고요. 예. 그냥 주장에 불과한 것들은 선별적으로 무시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따옴표 저널리즘인데 누가 뭐라고 말했다. 그 설사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마이크 빌려주는 그런 보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최소한 그러면 발언을 전달할 때 뭔가 팩트 체크를 해서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규정까지 해야 하는데 그냥 주장을 일방적으로 이제 받아내 버리니까 야, 실제 윤석열이 그러면 말을 한 걸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이제 생기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우선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하나만 일단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일 9시에 YTN 뉴스를 한번 봤더니 우선 전체 화면의 6분의 1 정도가 자막으로 나갑니다. 그 자막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로 아주 눈에 띄게 자막이 크게 나갑니다. 방송 뉴스를 하면서 그 내용을 몇 개만 간추려 보면 국회 독재로 국가 위기 상황, 포고력 상징적 의미 말이 됩니까? 네. 또 하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징적 측면에서 국회 군투입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한 점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측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자막으로 버젓이 엄청나게 뉴스 시간에 나갈 뿐더러 광고가 나가는 시간에도 이 자막은 끊임없이 반복이 나갑니다. 과연 이렇게 반복해서 나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피커라는 것이 바로 이게 스피커입니다. 바로 스피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궤변을 여과 없이 지금 내보내는 것이 바로 스피커가 되는데 우리 흔히 언론을 사회적 목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회학의 목탁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예. 자, 이제 저렇게 이제 보도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YTN 예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궤변을 이렇게 저렇게 빨간 글씨로 속보라는 걸로 계속 이제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YTN은요? 그런 이유가 뭐 특별히 우리가 저는 저렇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이유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예, 예. 과거에 그 보도하던 그 패턴을 아주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특히 뭐 옛날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다 보도해주고 다 실어주고 뭐 이랬던 어떤 패턴이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언론이 기자가 할 일은 어떤 사람이 특히 주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되면 소개를 해주고 말이 안 되면 묵살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네. 이게 따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아까 말씀 덧붙이면 YTN의 경우에는 네. 사주 변경, 소위 이제 민영화 그것과 그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 성 선배님 말씀 전부 동의합니다만은 YTN의 경우에는 그 측면도 그 변수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을 붙여야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근데 윤석열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언론이 저렇게 아무런 여과 없이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려 보냅니다. 자, 이것은 언론으로서의 사명도 좀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인데 왜 YTN이 이제 저런 방식으로 보도를 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런 보도는요. 예. 저는 그 YTN 입장이 그 12.3 비상계엄 있잖아요.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쪽을 완전히 지지하는 거예요. 저건 언론이라기보다 12.3 그 비상계엄을 성공시키지 못한 그 윤석열 쪽을 오히려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 지금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해버리거나 저들이 내세우는 독재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언론에 대해서 아마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이 윤석열 집단을 완전히 징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언론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이 보도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제재를 할 것이냐? 저는 지금 당장은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네. 지금 재판을 하고 지금 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부당하다라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해가지고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들 있는 속에 이제 시민운동 단체라든지 또 언론 단체나 이런 데서 뜻을 모아서 그 단체들을 고발해야 된다고요. 내란 동조로. 자, 대통령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탄핵 과정에 있는 윤석열이 어떤 발언을 하면 자, 기계적 균형이란 이름으로 그냥 보도를 해준다. 야, 이게 뭐 잘못된 거냐? 그럼 보도를 안 할 것이냐라고 이제 거꾸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 이제 반론권을 얘기를 하죠. 근데 반론권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대 범죄를 저진 사람한테는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뉴스조차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 세계적 언론의 기본 추세입니다. 그리고 기본입니다. 예를 들자면 1970년대 공중 납치 사건이 많았죠. 이건 하이제킹이죠. 비행기 타고 다녀서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를 해서 몰려오고 온다든가 이런 일이 그때 70년대 비일비재했는데 그때 세계의 언론들이 합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 사람들의 기사는 보도 안 한다는 겁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반론권을 준다는 명목 아래 그 사람들의 궤변을 늘어놓을 경우 그것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막는 것이 이제까지 세계적 언론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기본조차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물론 반론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보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야 됩니다. 윤석열 그분은 중대 범죄자입니다. 네. 이거는 반론권도 안 되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여과없이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건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한종범 대표님께 이제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해 주는 것이 예.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냐 이런 부분 윤석열에 대해서는 예. 중대범죄자라는 전제하에 그거는 기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기계적으로 얘기는 없고 그 언론사 상황 취재하는 개인의 입장, 개인에 따라서 다 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언론의 기본적인 풍토가 정론을 주장하면서도 민간기업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구조에 있고 기자라는 사람 역시 그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서 기자로서의 직업간 윤리관을 충실하려고 그러지만 그거에 위배될 수 어긋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동아트위소 선배들 계시고 저희 80년 해직 기자였지만 그거에 저항하다가 대량으로 쫓겨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누구도 속단은 못합니다. 네.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언론은 언론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기자는 기자대로 자기 스스로가 게이트키퍼가 되었고 자기 자신의 직업관 윤리관에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기계적인 잣대 갖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은 중대범죄자입니다. 그 기사는 다뤄서는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언론이 중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보도하지 않더라도 예. 또 통용이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전에는 언론의 전체적인 목표는 민주화입니다. 동아일보라든지 그 당시 일부 전향적인 신문들이 여기 이제 두 선배 계십니다만 그걸 한 걸음 더 나서다가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잣대를 재는 것은 아니고 직업간 윤리관 그 당시 사회적 상황 네. 위치에 처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제가 좀 더 성한표 붙여볼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언제나 그 발언이 뉴스가 되는 그런 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아닙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 범죄자입니다.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언을 그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데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모든 기사가 그 뉴스 밸류, 기사수 밸류 따집니다. 밸류가 있을 때만 팩트라고 하더라도 밸류가 있을 때만 그 보도를 한다 봅니다. 더욱이 주장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걸러야 되고 혹시 자백을 한다면 범죄된 자백을 한다면 그건 보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뭐 두세 시간 뒤에 그 비상계엄 이것을 취소했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 그 해제 결의를 권고를 했죠. 했고 예. 결의했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정될 일이 남았는데 이 그 12.3 내란 발표를 한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서 그것이 바로 잡히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마치 그 내란이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이렇게 변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변조하도록 언론들이 조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변조하는 과정, 왜곡 과정, 거짓말하는 과정을 그대로 합리화시켜주나 이거죠. 성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면 어떤 언론이 제일 심합니까? 이런 이제 위변조,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이 언론이라고 그럴 때, 예. 뭐가 포함되는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 조중동을 비롯한 그 이른바 레거시 언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언론이냐 할 때. 이 언론이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 언론도 있고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는 이제 신문도 있고 또 지상파 종편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거구 유튜브 채널도 있고 저희들처럼 이제 또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돼 있는 유튜브 채널. 그래서 이제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언론이라고 우리가 좀 크게 범위를 정해놓고 본다면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가장 좀 심각한 보도 행태를 갖고 있는 언론을 우리가 이제 지목을 한다면 어떤 데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영향력 면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영향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뭐 조중동을 들 수가 있겠죠. 네. 조중동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조중동이라는 신문들은 보면 상당히 그 아주 변화가 자기 변신이 상당히 그 묘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신문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극우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영해 줌으로써 지금 거리에 나오는 그 굉장한 어떤 물리력, 힘 이거를 지금 이제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언론들이고 뭐 간에 윤석열이 말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플러스 말이 안 됩니다. 우선 말이. 네, 예. 그래 그거를 만일 보도를 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를 하려면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비판을 가하면서 보도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그걸 무슨 하나의 제안이나 무슨 주장으로 보도를 하는 건 그건 언론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결국 자사 이익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게 점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보도를 거리에 나오는 소위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그 선전에 의해서 거리에 몰려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도를 좋아하거든요. 기다리고 네. 거기에 맞춰 나가고 있는 거죠. 자, 탄핵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것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단체들의 집회 그리고 민주 시민들의 집회를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딱 일면에 반반씩을 보도해놨어요. 그게 기계적 균형의 아주 예, 전형. 예. 아주 자, 그런 부분은 자 언론사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아니면 뭐 집회가 보수 진보 집회가 양쪽에 다 열리니까 이렇게 그냥 나는 전달한 것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됩니까? 그 후자 쪽이라면 문외죠. 문외 언론이죠. 예, 예.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거죠. 예.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만일에 자사 이기주의가 됐든 어떤 뭐 나름의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더 경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을 범주화하면은 그 레거시 미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방송, 이른바 공영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저희가 그 줄기차게 아무튼 그 주장했지만은 이 정권이 그 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뭐 KBS 사장도 갈아치우고 YTN 또 민영하고 했지 않습니까? 언론 지형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지다 못해서 이렇게 그 90도로 섰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인터넷 언론이 있고 유튜브들이 있죠. 극우 유튜브들은 지금 그건 언론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경계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균형이 필요하다면 그런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언론계의 내란 수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성명도 냈습니다만은 네. 조중동도 지금 분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그 나름대로 지금 이제 그 뭔가 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조선일보는 그 이 팬덤 문제가 지금 정치 팬덤 문제가 아니고 언론 팬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자한테 지금 포획된 것 같은데 조선일보가 언론계 내란 수괴라고 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이사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심지어 국힘조차도 MBC하고 JTBC 보도 행태 보면 야, 너 완전 좌파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민들은 그나마 가장 좀 균형감 있게 보도하는 매체라고 보는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꼭 알맞다고 보는데요. 도둑이 매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 본 사람들한테. 최근에 그 조선일보가 마치 조금 변하는 듯하다가 완전히 그 윤석열이나 이쪽 그 보수적인 그 입장, 보수보다도 극우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합리화시키고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마치 이것이 좌우 대결이냐? 이게 무슨 좌우 대결이에요? 헌정을 지키자는 세력과 헌정을 파괴하자는 세력의 대결인데 이걸 마치 헌정을 지키자는 세력이 좌파다. 네. 뭐 중국이나 북한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 조선일보가 그렇다고 뭐 그 서울지방법원을 뭐 공격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화된 메시지가 이 윤석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서부지원 지방법원을 막 그 폭도들이 공격했잖아요. 이런 일은 그 사실은 그 극우 유튜브나 이런 거에 자극을 받은 일부의 종교 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그래도 정말 그 선은 넘지 말아야 될 법원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윤석열을 그 유죄 판결한 구속하라고 한 그 판사를 찾아서 뭐 응징하겠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일은 우리 역사에서도 거의 있지 못한, 찾아보지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내란 선포 단계를 넘어서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뭐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멀지 않아서 우리는 그 개헌 또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이렇게 그야말로 전쟁을 선동하다시피 이렇게 끌고 나가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 조선일보 같은 아니면 극우 유튜브 쪽을 그 정말 진정한 언론이 저기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그런 언론이 좋은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언론사 사설에서 법원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성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논리도 아닌 거죠. 뭐 주장이라는 게 어떤 일말의 진리가 포함되는 뭐 이런 거라 했는데 그걸 그런 자체는 법원이 왜 생각해야 됩니까? 법원이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선동을 받은 일부 그 아주 극렬 우파들이 그렇게 막 법원에 뛰어 들어갔는데 법원이 우리 과거에 우리 재판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 이거는 전혀 이런 주장은 너무 엉뚱한 주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이 신문이 언론이 지금 저는 사실 신문을 잘 안 봅니다. 요즘 안 보고 주로 뭐를 의존하느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봅니다. 네, 예. 뭐 신문을 보더라 신문은 아니고 방송을 듣더라도 전부 유튜브에서 다 듣고
또 유튜브 저한테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하나하나의 그것이 전부 방송 하나하고 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내용만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뭐 저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는 몰라도 저 조중동 뭐 이런 신문들의 영향을 노인들은 모르겠습니다. 좀 더 노년 세대는 많이 받을까? 그 조금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그럽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근데 실제로 이제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통계로도 나오지만 예. 그러나 역시 이제 기득권 쪽에서 보면 또 여론주도층 쪽에서 보면 그 보도 내용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이제 상황. 이게 정치권에서까지 와서 다시 이제 확대 대생산하는 구조인데 제가 이제 한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자,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이제 보장이 되면 이런 극단적 방식의 자사 이기주의 또는 특정 이제 정말로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방식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이 언론이 지금 기본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사실 보도와 이를 바탕으로 둔 정론의 그 전파라고 이렇게 보는데 바른 여론을 형성을 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 보도에는 뉴스의 경중을 따져야 됩니다. 뉴스 워스이라 그러죠. 뉴스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보도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신문의 예를 사회자께서 쓰셨습니다만 그걸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는 얘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그것을 방어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이거는 언론의 기본에서 이미 망각을 한 겁니다. 기본을 우선 돌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아까 얘기한 자사 이기주의 플러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서 이익의 극대화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익의 극대화라는 문제는 특히 유튜브에 가면 더욱더 심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언론의 소비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거기에 일부분만 차지해도 나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유튜버들 그 생각이죠. 뭐 뉴스를 보니까 맞는지 틀리는 모르지만 하루에 1억을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저 극우 유튜버가. 그러면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언론은 아닙니다. 아닌 거죠. 자, 유튜브 쪽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할 텐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언론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내란 범죄 세력들을 이제 더 옹호하는 이제 이런 그렇게 된 결과가 거죠. 내부에서는 자정작용이나 또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한다. 노조도 있고 뭐 기자협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선배 말씀의 연장선에서 말이죠. 예. 언제도 우리가 잣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의 원칙입니다. 예. 이거 다 저널리즘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팩트냐, 팩트의 비중이 높으냐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 선배님이 이제 그 좌우의 대립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는데 좌우 대립이 아니라 앞뒤의 대립입니다. 앞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독재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민주화를 더 공고할 것이냐, 민주공화국을 지킬 것이냐. 이게 어떻게 좌우의 문제입니까? 내부에서 그런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화하거나 아니면 좀 방어하거나 최소한 언론의 좀 본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죠. 그럼 노조가 있고 뭐 기자협회도 있고 다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부에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 좀 이것도 언론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신문의 경우에 사주한테 장악돼 있다고 봅니다. 네. 사주는 또 인사권을 통해서 편집 간부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문의 경우하고 또 이 예를 방송의 경우를 나와서 본다고 하면은 방송의 경우는 그래서 이 정권이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MBC하고 KBS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좋은 언론이냐? 그건 시청률이 그냥 말해줍니다. KBS 시청률이 추락했어요. MBC는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으로 MBC를 꼽습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진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완전 가짜 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스카이데일리라는 이제 극우 매체가 선거연수원에 중국인 99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간첩 혐의로 자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에 압송이 됐다라는 이제 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저런 보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땠습니까? 저 보도 보고요. 기본적으로 기자가 어떤 사건에 접하면 어떤 소식에 접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본적으로 일단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이 그 자체를 만일 검증 과정을 거치는 기사의 그 어떤 순서대로 갔다면 저 보도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뭐 스카이 뭐 라이프 뭐 스카이 라인이 데일리라는 뭐 예. 하는 그쪽에서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냥 하나 그냥 보도를 한다.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 보도냐 아니냐는 상관없이 하지 않고는 그런 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나 미 국방부 그리고 이제 중앙선관위가 이거 사실 무근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문제는 이부영 이사장님 이걸 받아서 저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뻔히 오보고 조작된 걸 알면서 그걸 또 옮기는 꼴이 되잖아요. 예, 예. 난 근데 이런 보도를 옮기는 심리 같은 게 좀 극우 보수 매체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 쪽이나 중국과 관련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적대감을 갖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뻔히 이게 오보고 그런 줄 알면서도 또 옮기는 거예요. 예? 논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엔 이게 오보다 뭐 논란이 된다 이런 게 없어지고 마치 중국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만 남는 겁니다. 예,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그 시위 군중들이 성조기 태극기 같이 가지고 흔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태극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성조기까지 가지고 흔드느냐? 그러면 저 사람 반미구나.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성조기까지 가지고 흔드는 그 집회는 애국적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를 알게 모르게 특히 종교가 거기 개입될 때 참 그 판단 자체를 굉장히 거의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반미로 규정되는 거에 언론들 자체도 굉장히 두려워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조금만 예, 예. 보내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저널리즘 원칙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든가 취재가 이렇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핵심 취재원이 주한미군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주한미군 국방부 또 선관위가 사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정정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도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저널리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기획하고 공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권에서 일단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으면 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둔갑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제 정당에서 받아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골인데 이 부분은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가짜 뉴스 가지고 완전히 판을 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대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다른 언론 간의 상호 비판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예. 한때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언론 간의 상호 비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언론 단체를 비롯한 시민 단체들이 감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또 뭐 언론 중재위랄지 이런 기구들을 잘 활용해서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죠. 필요하다면은 이게 입법 사항이란 법도 만들고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보도가 양산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받아쓰기를 다시 받아쓰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요. 미국과 관련된 보도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생겼어요.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고 또 트럼프가 곧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곧 미 국방장관 지명자도 뭐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쓰고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런 이 핵 보유국이라는 지칭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 태극기를 들고 나갔던 그 많은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미국이 하니까 우리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것이 대선 국면 같은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거예요. 근데 미국이 북은 아마 수교 교섭을 북과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을 위협할지 모르는 중동으로의 핵기술이나 핵무기 반출 같은 건 절대서 있을 수는 없다든지 IAEA에 가입하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세우면서 아마 북과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핵 보유국이라는 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럴 경우에 우리의 나라에 우파들은 지금 핵무장을 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핵무장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바로 제재를 받게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언론의 건설적인 비판이랄까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미국에 의존하려는 아니면 미국의 안보에 그대로 타고 가려는 돈은 미국이 내라는 달라는데 다 줄 의향이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우리의 제대로 된 요새 비판 언론들이 특히 미국과의 관해서는 별로 지금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뭐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보수 언론이 뭐 어찌됐든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이제 정치 세력의 뭐 대변인이든 어떻든 오히려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예. 의지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러면 아예 다루지 않는다거나 어떤 이제 생각을 공식적 견해로 정리할 것인지 보여주지 않는 것.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 최근 들어와서 언론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 네이버나 카톡의 클릭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기사의 우위가 좋은 기사 나쁜 기사가 판명이 나버리다 보니까 묵직하고 무겁고 생각을 해야 되는 기사는 자꾸 기피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선배 말씀하시는 그런 기사가 골치 아프니까 안 다뤄지고 사람들 안 보니까 불취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도 조중동조차도 경제 뉴스를 그렇게 비중 있게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가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널리즘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람직한 정당한 여론의 형성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어떤 경우에는 경고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고의 기능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조차도 지금 약해졌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여타 언론들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어졌다. 더더욱이나 문제는 특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2인 추구를 극대화하려는 일부 언론 세력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조중동에 의한 여론의 이끌어 나감, 언론의 방향 이끌어 나감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현상이 나타났다. 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지금 이제 내란 또는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펼쳐지는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일체 행동에 대해서 기계적 균형이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제 되는데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놓고 보면 진보 언론 쪽은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이제 한겨레 신문에도 계셨지만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뉴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균형 보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윤석열이의 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은 뭐 한겨레는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딱 그 정도죠. 그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이고 좀 더 윤석열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비판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른 뭐 언론에 좀 거론되는 것만 주로 나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조선일보다 조중동이다 뭐 이런 신문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뭐 90명이 뭐 잡혀가고 어쩌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내에 있는 기자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모르면 그건 바보들이지. 예.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 신문에 어느 의원이 이야기했다, 어디서 보도됐다 하고 자기들 신문에 그대로 쓰는 거, 그거를 그냥 보고 있다는 게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신문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들, 뭐 우리 후배 기자들인데 후배 기자들에게 정말 뭔가 아주 단단하게 뭔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그래가지고는 그건 기자 아니다. 그런 거에 보도되는 걸 자기 신문에 보도되는 걸 그냥 보고 있다는 건 그 기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 선관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아니라고 100번 넘게 얘기했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보고를 했고 국정원도 이게 그 방화벽을 스스로 깨부수고 들어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완 조치를 했고 국민의힘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걸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을 하면 국가기관이 이걸 아예 좀 검증을 해주면 어떻느냐라고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가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검증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논란이 크게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빨리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주자라는 부분으로 좀 해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도 필요하지만은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조심스럽죠. 그게 언론 자유를 이렇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금 그 논의의 장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모든 수단을 다 검토하고 그래서 유효한 것들은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 얘기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익 중에서 우리 이익과 일치하는 것만 우리 국익입니다. 언론이 그런 질문을 하는 그 기구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안 합니까? 아까 그 핵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일정하게 핵에 대한 그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미국이랄지 다른 여타국에 미치는 파장만 차단하는 거라면 우리는 여전히 핵을 이고 산다면 그건 우리 국익 아닙니다. 이필재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게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문제이냐 아니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냐 아니면 언론과 비언론의 문제냐 뭐 이렇게 이제 좀 질문을 하면 세간에서는 이필재 대변인 같은 부분 보면 다 진보 언론 뭐 진보주의자다 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싸잡아서 이렇게 좀 뭡니까 갈라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국익을 위해서는 진보 보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진보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뭐 발언이랄지 제가 쓰는 글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이 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의 뭐 표현의 자유일 수 있겠죠. 네.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확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도 결국 이제 그 컨티뉴엄상에서 디그리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양쪽 극단은 배제해야 되는 거죠. 네. 극우는 보수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극우이고 사실은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세력이 보수입니다. 보수의 위기입니다 지금. 네. 보수가 지키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를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진보라고 규정하면 그 진보가 곧 종북 좌파, 주사파와 연결이 돼 있다. 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일종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그럼 어떻게 깨야 됩니까? 저는 이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 기준이 세워졌다고 봐요. 12.3 그 내란입니다. 친위 쿠데타. 예. 그 부분을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더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북 세력, 친중 세력 이쪽을 다 쓸어버리고 건강한 자유민주 세력만 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윤석열 씨의 그 네, 예. 비상계엄 발표를 예. 보면은 그런데 그게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보면은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뭐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끌어가 왔다 갔다 쳐놓고 신문을 하고 중앙선관위원회 자료를 다 자기들이 탈취해서 그걸 다 분석해보고 그러고 뭐 북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기 개입하게 해서 그걸 그 기화로 해서 그들과 연결돼서 여기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러려는 좌파 세력을 다 쓸어버리겠다. 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게 만약 그대로 이행이 됐더라면은 저 5.18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피해와 엄청나게 더 많은 역사적 비극을 초래했을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민하게 그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발표되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것을 좌절시키는 데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동원됐던 군인들 자신이 87년 이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진 군인들이 이미 거기에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북한에 투입이 될 줄 알고 왔더니 엉뚱하게 국회의사당에 투입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 군인들 자신이 했고 그들의 지휘관들 자신까지도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명령 이행을 제대로 하질 않았던 겁니다. 이미 그 시대가 지난 거를 그 윤석열과 그 국방장관 그 사람들이 강요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이미 그 12.3 친위 쿠데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사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여기서 그걸 반대한 사람들이 김정은이 북한 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절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쪽 편이라고 몰아세우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윤석열이 우리에게 뭐 지금 당장은 좀 혼란도 가져오고 이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세우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큰 기준을 세워주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워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들이 많고 하지만 결국 우리 역사에서 저 사람은 박정희 전두환의 그 세계로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더구나 남북 간에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갈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정리가 돼간다 이 말씀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말씀에 제가 질문을 다시 확인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가 종북, 좌파 그리고 또는 친북 세력, 친중 세력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어요?
최소한 이부영이가 국가보안법으로 4번을 구속이 됐었어요. 예, 예. 근데 전부 다 1년, 1년 반, 2년 뭐 이렇게 살고 나왔어요. 예. 제가 북한과 내통하고 이런 사람은 살아남아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작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그걸 뒤집어 쓰고 고생했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우리 민주화 운동이 그만큼 이렇게 역량을 크게 키워왔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사실이 아닌 것을 덮어씌우게 하면서 좋은 글씨로 너희들은 종북 좌파 빨갱이야 라는 논리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댑니까? 그런데 이제요, 그것도 거의 끝마금에 온 것 같아요. 끝물인 것 같아요. 예. 언제 이제 자세하게 그런 걸 더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극우적인 논리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하고 이러고 있지만 결국 이거 며칠 안 갑니다. 네. 그 극복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한 50여 년 이상 동안 유신 체제 이래로 겪으면서 살아봤잖아요.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고 대한민국 정도의 이 위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나라가 몇 안 돼요. 우린 굉장히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그걸 극복해 왔어요. 아무리 내리 누르고 고문하고 뭘 해도 이들이 폭력적으로 저항을 안 했거든요. 폭력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전 이번에도 그 12.3 이 친위 쿠데타 이후에 나온 젊은이들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우리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만들잖아요. 네. 한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게 이제 좀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계속 좌파, 뭐 진보, 종북 뭐 이렇게 막 그 일종의 저 토끼몰이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먹힐까요? 요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프레임 전쟁이라 그러죠. 네. 쟤네들은 프레임을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갖고 갈 때 자기네들이 승산이 있다고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 논의한 게 뭐냐면 지금 언론이라는 것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건데 상식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 언론의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로 쟤네들 전술이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계속 엮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휘말려 한다고. 언론의 기본이 뭐냐? 지금 언론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연 정도로 얻고 있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문제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 보수를 지금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쟤네들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대표님 이런 말씀은 이제 공론의 장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소수 의견으로만 아직 남아 있습니까? 그런 말씀.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란 세력을 척결해내느냐 못하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진보니 뭐냐 하는 게 막 섞이면서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조중동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게 조중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인데 이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주 성격이 뭐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내란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남은 과제는 재발 방지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윤석열 같은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내란 수괴는 물론이고 내란 그 종범, 뭐 동조자 지자들을 단호하게 단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친일파가 반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연장에서 지금 뭐 하여튼 방금 얘기하신 뭐 종북인 주사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컨티뉴엄 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컨대 주사파 종북 이건 넌센스입니다. 이미 DJ 정부가 출범했고 이어서 정권 그 재창출 연장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는 프레임이고 이에 대응해서 역프레임을 해야 됩니다. 좌파, 진보, why not, so what. 네. 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만은 뭐 미국에 대한 태도를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무슨 일종의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랄까 말이죠. 뭡니까 그런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미국 한미동맹 중요하죠. 그러나 미국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은 아닙니다. 우리 국익과 일치할 때는 우리 국익입니다. 좌파 좌우의 날개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레거시 언론, 자, 지상파 종편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한겨레 신문, 이제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이 다 있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자기 정화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갖고 있습니까? 잠재력, 포텐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반성과 혁신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겨레 경향하던 진보 언론은 저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포텐셜을. 그리고 기자들이 좀 더 각성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또 그 언론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기자라면 특히 젊은 기자라면 당연히 맞서야 되고 거부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기자들의 어떤 그룹인가 그런 세력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마땅히 기자의 길을 택했다면 언젠가는이라기보다도 밖에서 자꾸 이렇게 추동을 하면 그런 상황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동아투이 위원장 출신으로서 지금 동아투이 위원장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언론의 환경으로 봤을 때 자기 정화 능력 가지고 있다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저께 저녁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언론계 조금 좀 시니어들 그룹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 지금 극우 유튜브의 극성,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우리 이필재 대변인 말씀대로 하루에 1억 넘어 이렇게 수입을 올린다든지 어떤 경우에 보니까 한 달에 25억을 올렸다든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수입을 올리는 언론도 아니죠. 유튜브 이런 극우 유튜브 경우에는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 더 자극적인 거, 더 사실 아닌 거 이런 걸 골라서 막 보도하려고 뭐라고 그럴까 광분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아마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지 알려지고 하면은 그런 언론들은 극복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린 또 그런 세월을 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국힘당이라는 굉장히 큰 여당입니다. 거기가 그런 유튜브들을 자꾸 조장하는 거예요. 부추기고 심지어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공격한 거를 뭘 잘못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치 극우 유튜브를 우리의 대안 언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번 이 과정이 조금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윤석열의 그런 망언을 통해서 내란 부분에 대한 재판 같은 것이 진행되면은 이 유튜브 이런 것들도 그걸 계속 잘했다고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언론도 조금은 이쪽
올바른 얘기를 하는 예. 언론들이 조금 좀 이게 의기소침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이것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그 후배들에게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극우 유튜브 채널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제 정보를 파리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인데 한종문 대표님은 지금 현재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이 자기 정화 기능을 좀 가질 수 있느냐 사실상 끝이 나버렸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중동을 중심으로 지금 언론들의 행태가 예, 저 뭐 우리 이병 선배께서 그 현실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시고 예.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지금 또 낙관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지금 레거시 미디어나 이쪽에 대한 걱정보다는 유튜브에 대한 걱정이 좀 더 많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레거시 미디어는 그래도 그동안 세월이 쭉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의 구성원도 그렇고 경영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냐는 노하우가 좀 쌓인 데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의 세계는 지금 한마디로 정글의 세계가 돼버렸죠. 게다가 우리 정부로서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 알다시피 구글의 사업 영역이 돼버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걸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내놔야 되는데 방송통신위가 그거보다는 KBS, MBC 때려 잡는데 더 힘을 쏟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기질이 없고 한 가지 이해만 들죠. 가짜뉴스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디 잘 살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있었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이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알고 이혼했다고 쓴 거죠. 조회수가 막 올라가고 딴 데서 뺏기고 난리가 난 거죠. 버젓하게 잘 살고 있는 연예인들을. 이 연예인이 펄쩍 뛰고 이 사람이 아니다. 어디가 하소연합니까? 그러니까 소송해. 시간 많이 걸려. 한참 가서. 나중에 소송 결과 몇 년 만에 나오고 나니까 뭐 몇백만 원 뭐 벌금 그 정도 나오는. 그동안에 얘네들은 그거 갖고 몇억 뭐 몇십억을 벌어버리고. 그거 누가 가짜뉴스 안 만들겠습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어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정부 장치는 지금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저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제어한다거나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까? 저는 유튜브가 이제 사실상 언론이 된 만큼 네. 유튜브를 같은 틀에 넣어서 규제를 하든 새로운 틀을 만들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아닌 것들은 그 배제해야 되죠. 그 과거에는 말이죠. 그 기자사회란 말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준거 집단이었죠. 자기 소속사가 있고 준거 집단으로서 기자사회가 있었는데 기자사회란 말이 사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언론 내부에서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한편 뭐 수용자들, 시민사회가 이제 다 1인 미디어들을 다 그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비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아까 이제 그 역프레이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종북 좌파라고 그 공격을 할 때 보수는 사실상 저는 그 두 축이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시장 경제를 위협했습니다. 좀 더 법치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걸 옹호하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입니다. 극우로 프레임돼 마땅합니다. 종북 좌파라고 하면 당신들은 극우다. 선을 긋지 않는 한 선택해라. 그렇게 압박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던 질문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왔으며 어디에 서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그 주어는 대한민국 언론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걱정하시는 애국자 네 분께서 나오셔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성을 좀 비춰주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계기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진작에 다룰 수 있는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로 프레임 전쟁 안에 우리가 가두어져서 그 희생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마련한 토론의 이부영
이사장님, 그리고 성한표 대표님, 한종범 대표님, 이필재 대변인님 네 분 수고해 주셨고요. 오늘 이 방송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봐서 정말로 든든한 언론인들이 계셔서 고맙다는 생각,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을 좀 더 우리가 미래장기로 바꿀 수 있다는 또 희망까지 갖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원로라기보다는 이 선배님을 모시고 오늘 어레인지 했는데 이병 선배님이 당신도 좀 그 끼쇼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코디로 참여를 했다가 엉겹게 여기 말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원로는 아니고 제가 잘 모시는 선배들입니다. 예, 뭐 대선배님으로 표현하고요. 뭐 원로시기도 하고 원로 아니고 뭐 마음이 젊으면 또 젊은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명절에 대한민국 언론을 이렇게 정말로 지켜주시는 대선배님 네 분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